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정비 기사, 일반 기계공학, 제5장 재료 역학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기본 내용을 보면은 하중과 응력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하중과 응력, 즉 하중은 힘의 단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external force 이렇게 얘기하죠. 외력에 대한 힘이라고 하고 외부에 작용하는 힘, 응력은 단위 면적당 힘으로 나타내는데 우선 하중이라는 것은 external force다.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우리가 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에 가해진 외력을 하중이라고 하고 단위는 우리가 공학 단위 기준으로 뉴턴이라고 하고요. 또는 킬로 뉴턴, 뉴턴으로 나타낼 수 있다. SI 단위 기준으로 뉴턴이라고 합니다. 공학 단위는 킬로그램 폴스라고 하죠. 좋아요. 두 가지 다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에는 두 가지를 다 쓰고 그 일반 기계에서는 전부 뉴턴 단위, 기본 단위인 SI 단위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중이 작용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에는 인장하중, 압축하중, 굽힘, 비틀림, 전단, 좌굴. 자, 인장하중이라는 어떤 소재가 있으면은 이 소재를 축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겨서 늘어나도록 하는 그러한 힘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한다? 인장하중이라는. 압축하중은 어떤 소재가 있으면 소재를 축방향으로 누르는 힘. 잡아당기는 힘이 아니라 이건 누르는 힘이에요. 누르는 힘을 작용시키는 것을 우리가 눌러서 수축되는 거, 이것을 갖다가 압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압축.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인장이라고 한다. 그다음 굽힘 하중이라는 것은 소재가 있으면 이 소재를 이렇게 휘는 거예요. 소재를 이렇게 휘는 거를 우리 굽힘 하중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렇게 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휠 수도 있겠죠. 휜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누르는 거,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하중을 주는. 그러면 안쪽은 압축이 되고 바깥쪽은 인장이 되죠. 압축과 인장이 동시에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비틀림 하중이라는 것은 소재를 말 그대로 비트는 거예요. 축이나 이런 걸 비틀어 버려요. 그럼 비틀 때 우리가 생기는 각을 갖다가 비틀린 각이라 그러죠. 그래서 비틀어서 위치가 이동되는 거. 이와 같은 것을 뭐라 한다? 비틀림 하중. 트위스팅 로드라고 해요. 굽힘은 밴딩 로드라고. 압축은 컴프레시브 로드라고, 인장은 텐사일 로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전단 하중은 칼로 자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자르는 방향의 힘이다 이거죠. 전단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툭 자를 때, 옆으로 자를 때 작용하는 힘. 이걸 전단이라는 거예요. 전단 하중. 샤링 로드라고 해서 세로 방향으로 축의 방향을 가로 방향이라고 해도 되고요. 일반 만약에 세로 방향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인장 압축을 수평으로 그렸을 때는 이게 세로 방향이죠. 세로 방향 작용. 또는 세로 가로 다 해당이 되겠죠. 좌굴이라고 하면은 아주 긴 이런 파이프나 긴 관이라든가 긴 기둥에서 위가 흔들리는 거,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좌굴. 길이가 긴 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을 우리가 자굴이라고 쓴다는 자굴 하중. 여기서는 자굴 하중에 대한 부분은 시험 문제에 안 나옵니다. 인장 압축, 전단까지만 나옵니다. 비틀림,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이 그림으로 나타나 있죠. 인장이라고 하면 양방향으로 잡아당길 때 작용하는 힘, 압축은 축방향에서 양방향으로 누를 때 작용하는 힘, 전단은 칼로 자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굽힘이라는 게 있고요. 굽힘은 그 다음에 비틀림, 회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전단은 칼로 자르는 방향이 작용하는 힘. 하중이 걸리는 속도에 따른 분류에는 정하중과 동하중이죠. 속도에 따른 거, 정하중. 정하중은 정지된 물체에 작용하는 힘, 동하중은 움직이는 물체에 작용하는. 동하중에는 교번하중과 충격하중 또는 연속적으로 교번하중, 충격하중 이게 이제 동하중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반복하중 이런 것들이 있다. 정하중은 정지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다.
정지 상태에서 가해져 변화되지 않는 하중 또는 무시할 정도로 아주 변화가 적은 하중을 자중이라고 그래요. 자중. 자중은 큰 어떤 물체 같으면은 스스로 큰 물체는 그 자체의 무게가 있죠. 그걸 우리가 자중이라고 하고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하중을 뭐 사하중 이렇게 하는데 뭐 사하중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정지하중을 정하중이고 동하중은 어떤 거냐? 충격하중. 제일 일반적인 하중 중에는 반복하중이라는 게죠. 반복하중보다 더 큰 하중이 교본하중이에요. 교본하중. 교본하중보다 더 큰 하중은 충격하중이 되겠죠. 충격하중. 제일 큰 하중은 충격하중. 충격하중에서는 가속도 G값이 변화가 아주 심하죠. 가속도의 변화가 가장 큰 것이 바로 충격하중. 그래서 이런 충격하중이나 반복하중이나 교본하중 이런 거는 동하중이라고 하고 안전율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잘 보고 이것을 반복하중으로 해석할 것인지 교본으로 해서 충격하중으로 해석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다. 근데 이 축이 좌우로 흔들린다라고 할 때는 좌우로 흔들리는 범위가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람의 세기가 변화가 아주 심하다 이러면은 가속도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교본하중이라든가 이런 쪽. 그 다음에 차와 차끼리 서로 부딪혔다 이러면 충격하중이죠. 임펄스 로드를 거기다 적용해야 됩니다. 교본하중은 반복과 교본의 차이는 뭐냐? 반복은 일정한 하중이 계속적으로 하중이 가해지는 것, 지속적으로 일정한 하중이 가해질 때를 반복이라고. 교본은 하중의 차이가 크게 한 번 갔다가 작게 갔다가 크게 갔다가 작게 갔다, 작게 갔다가 크게 갔다 이렇게 약간 들쭉날쭉 하중의 그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중에는 repeated load와 그 다음에 교본에는 alternate loa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격 하중에 impulse load가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이거는 안전율하고 관계가 됩니다. 안전율을 어떻게 줄 것이냐 따라서 우리가 이 해석적인 방법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정확하게 유출을 잘 해야만 나중에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하고 잘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잘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은 하중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경험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험치가 부족하다 하면은 동하중의 해석적 방법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구사를 해야 됩니다. 하중의 분포 상태에 따른 분류에는 집중하중, 이게 바로 집중하중입니다. 집중하중은 이건 단순지지보죠. 단순지지보. 집중하중이 지금 가운데 지금 꽉 눌러주는 거. 이런 거. 집중하중에서는 재료의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중을 가하는 거. 집중적으로. concentration. 그래서 force라고 이렇게 concentrated load 이렇게 하는 거죠. 분포 하중은 하중이 일정한 어떤 바가 있거나 로드가 있으면 로드에 일정한 상태로 하중을 단위 면적당 힘으로 해서 일정하게 가해주는 이러한 것이 균일 분포 하중이고요. 각 상태에 따라서 각 지점의 분포 하중의 크기가 다 다르다 이러면 불균일 분포 하중. 크기가 같다, 일정하게 다 같다, 그러면 균일 분포 하중.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응력이라는 부분이 있죠. 물체의 외력이 가해지면 변형이 일어나는 그러한 동시에 저항하는 힘이 생긴다. 이 저항하는 힘을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힘은 단위 면적당 힘으로 나타내고요. 응력에도 보통 크게 인장 응력과 전단 응력, 압축 응력 세 가지 응력을 주로 해석을 많이 하죠. 힘이 생겨 외력과 균형을 이루는데 이 저항을 내력, 인터널 포스라고 하고 단위 면적당 내력의 크기를 응력이라고 합니다. 단위 면적당. 그래서 응력은 시그마라고 표시하고 시그마 텐사일이라는 인장 응력은 마찬가지 A분의 P라고 합니다. 시그마 컴프레셔의 압축 응력도 A분의 P라고 하고요. 또 전단 응력 타우도 A분의 P라고 단위 면적당 힘을 갖다가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장이나 압축이나 전단은 힘의 형태를 직접 보고 인장인지 압축이 전단인지 알 수가 있죠. 그 형태를 보고 판단하면 되고, 단위 면적당 힘을 갖다가 우리가 응력이라고 한다. 기본 단위는 파스칼이라는 단위도 있고요. 뭐 킬로파스칼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메가파스칼, 기가파스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기가파스칼. 이것도 마찬가지 SI 단위가 기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킬로파스칼이나 파스칼 같으면 이 파스칼의 기본 단위는 뭐다? 뉴턴 퍼 메타 제곱이라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킬로파스칼은 킬로 뉴턴 퍼 메타 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응력은 뭐다? 내부에 저항하는 힘이다. 내부에서 저항하는 단위 면적당 힘을 응력이라고 한다. 응력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수직 응력이죠. 수직 응력에 인장과 압축에 대한 응력이 있죠. 응력 단면에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으로 법선 응력 또는 충력이라고도 하며, 인장 하중에는 인장 하중에는 텐사일 응력 시그마 T, 인장 응력 시그마 텐사일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시그마 C는 컴프레스드 스트레스에서 압축 응력이라고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기본적인 식은 A분의 P인데 P가 텐사일이냐 또는 A분의 단면적 P가 C 압축이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인장이냐 압축이냐는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바로 인장이죠. 인장 응력 단위 면적당 힘을 말. 요거는 뭐다? 압축일 때 내부에 저항하는 힘 시그마 C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전단 응력은 쉐어링 스트레스니 칼로 자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물체의 단면에 평행하게 전단하려고 할 때 작용하는 전단력에 의해서 평행하게 발생하는 응력으로, 또 접선 응력, 이와 같은 응력을 탄젠셔널 스트레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쉐어링 스트레스 타우 이거는 A분의 P 뭐라고 해요? 쉐어링 PS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일반화된 시계에서는 인장과 압축이 이 경우 하중을 P라고 하고 단면적을 A라고 한다면은 수직 응력 시그마는 이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거 A분의 P라고 하고, 여기서 원형 단면일 경우는 응력 시그마 이거는 A분의 P 이렇게 하면 A는 뭐예요? 4분의 파이 D 자승 0.785죠. 4분의 파이 D 자승 P 이렇게 하면 4는 점프에 올라가죠. 파이 D 자승분의 4P 여기까지 알아둬야 돼요. 여기서 지름을 결정하라는 D에 대해서 시그마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D는 좌변으로 이항해가지고 D에 대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전단 하중을 P, 전단 응력이 발생한 단면적을 A라고 한다 그러면은 전단 응력 타우 이거는 단위 면적당이 A분의 PS 이렇게 하면 되겠죠. 펀치로 구멍을 뚫을 때 전단 응력, 이것도 시험 잘 나오죠. 그림에서와 같이 딱 펀치로 구멍을 땅 뚫어버리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그림하고 별반 다름없는데, 이런 어떤 두께를 가진 물체에서 펀치로 구멍을 뚫었어요. 뚫으면 이렇게 되겠죠. 구멍 뚫은 부분이 이렇게 펀치 구멍이 이렇게 나겠죠. 이 구멍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시해요. 동그라미 두 개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칼날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럼 칼날이 들어간 부분에 여기 두께가 존재하죠. 이 두께를 T라고 한다 그러면은 T가 원둘레 방향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단면적 A를 어떻게 표시해요? 원둘레를 파이 D라 그러죠. 파이 DT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A는 파이 DT. 그래서 여기서 A라는 것은 파이 DT다. 원둘레 방향으로 작용. 원주 방향 파이 D에다가 파이 DT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펀치로 구멍을 뚫었다 하면 이 공식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힘 P를 구하라 하면은 전단 응력 타우 이코르는 A분의 P에서 여기서 P 이코르는 타우 A가 되죠. 여기서 A 대신에 뭘 넣어요? 타우 곱하기 파이 DT 이렇게 해서 구해줘야 됩니다. 시험 잘 나오니까 타우에다가 파이 DT를 곱해서 구해준다는 거, 이와 같은 내용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원의 단면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4분의 파이 D 자승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펀치로 구멍을 뚫을 때는 파이 DT가 바로 면적 A가 됩니다. 봉에 비틀림 모멘트 T가 작용할 때 경우에 발생하는 전단 능력 타우는 T는 타우젯에 대입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T는 타우젯에서 T는 만약에 우리가 마력 단위에서
716 2빵빵 n분의 HPS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단위는 뭐다? 킬로그램 폴스 메타 퍼 세카인데, 아니죠. 토크니까요. 킬로그램 폴스 메타죠. 킬로그램 곱하기 메타. 이 식을 우리가 뉴턴 단위로 풀으라 하면은 여기다 얼마를 곱해요? 9.8 곱하기 716 2빵빵 해서 n분의 HPS로 풀고 기본 단위는 뉴턴 메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자주 한산이 나오니까요. 또 하나는 H 킬로와트 마력으로 해서 974 빵빵빵 974 빵빵빵 n분의 H 킬로와트라고 표시하고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 폴스 곱하기 메타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974 빵빵빵 곱하기 9.8을 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9.8을 해주면은 뉴턴 단위로 바뀌겠죠? n분의 H 킬로와트는 뉴턴 단위로 바뀝니다. 뉴턴 메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은 요 단위 환산을 할 때 여기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 974 빵빵. 요것도 밀리미터고요. 요것도 716 2빵빵이니까 밀리미터가 되고. 만약 이걸 메타 단위로 바꾸라 하면은 이거로는 716.2가 돼요. 1000분의 1을 나눠줍니다.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들어가서 그 다음에 n분의 HPS가 되고 단위는 킬로그램 폴스. 요번에 밀리미터가 아니라 메타가 됩니다. 그래서 단위 환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기준이죠. 그러면 이 식하고 어느 식? 이 식하고 이 식이 항상 같다고 놓고 풀어줘야 됩니다. 같다고. t는 타우 제하고 t는 716빵빵 n분의 h 이거 같다고 놓고 여기서 지름 d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z라는 것은 단면계수 z라는 게 중요하죠. 16분의 파이 d 삼성입니다. 여기 단면계수 z는 원형 단면이면 16분의 파이 d 삼성이고 따라서 t를 구하려면 t는 타우 곱하기 16분의 파이 d 삼성으로 하고요. 여기서 d를 결정하라면 d는 3의 루트에 파이 타우분의 16t가 되겠죠. 요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d 삼성을 놓고 요걸 고정시키고 요놈이 좌변으로 이항하면 파이 타우가 되죠. 파이 타우 분모로 가고 16t가 분자로 가죠. 따라서 여기서 지름 d를 결정하면 3의 루트에 파이 타우분의 16t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무조건 여러분 많이 유도해보고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문제 적응 능력이 적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봉의 굽힘이 M이 작용할 때 봉의 발생은 굽힘 능력 시그마는 굽힘 모멘트 M 시그마 Z가 됩니다. 여기서 Z는 단면계수는 32분의 파이 D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전단일 때는 힘이 두 개로 갈라진다고 해서 원래 기준인 32분의 파이 D 삼성을 둘로 갈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곱하기 2가 되니까 두 개의 힘 곱하기 2가 돼서 16분의 파이 D 삼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M은 32분의 파이 D 삼성.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이 Z가 이거는 굽힘에 의한 봉의 굽힘에 의한 굽힘 모멘트고요. 이건 뭐야? 봉의 비틀림에 의한 비틀림 모멘트 T와 M과의 관계를 반드시 잘 알아둬야 돼요. 따라서 M 시그마 Z 대신에 30분의 파이 D 삼성을 하고 지름 D를 결정하면 파이 시그마분의 32T가 되죠. 3의 루트에. 여기까지 이 문제가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풀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크 T에 관한 관계와 이 관계식, 두 가지 관계식을 같다고 놓고 풀어준다는 얘기고요.